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차 주부입니다. 요즘 들어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원래 가족이라는 건 핏줄로만 이어진 사람들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시간이 갈수록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는 양가 부모님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가 어머님끼리는 아주 어릴 적부터 오랜 친구 사이셨어요. 서로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 학교까지 같이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다가 시집을 가게 되면서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어쩌다가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다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그 후로 쭉 친하게 지내셨죠. 서로 왕래를 하다 보니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 감정이 생겨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 모두 정말 좋아하셨어요. 결혼을 할 때 역시 특별한 반대 없이 양가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어머님의 친자식은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전처 사이에서 3명의 자식이 있는 아버님과 결혼을 하신 것이었어요. 어머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핏줄이 아닌 3명의 자식을 정말 친자식처럼 키우셨거든요. 젊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를 낳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셨고 오로지 3명의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면서 사셨습니다. 당연히 제가 시집을 간 후에도 어머님은 저를 너무 아껴주셨어요. 아가, 오늘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가서 수용이랑 같이 차 마시면서 TV 보고 있어. 알았지? 이것만 금방 씻으면 되니까 부엌에 오지 말고. 어머님, 같이 해요. 저랑 같이 하면 더 후딱 끝내죠. 같이 해서 TV도 같이 봐요. 아니다, 아니다. 나는 너 아낄 거야. 어떻게 시키니? 우리 순자한테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내 자식한테도 안 시키는 걸 어떻게 시켜? 얼른 가서 수영이랑 같이 쉬고 있어. 에이, 어머님. 이거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같이 해요, 어머님. 시어머님은 시집살이라는 건 전혀 없으셨고 오히려 제가 힘들까 애지중지해 주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어머님과 엄마는 자주 만나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시간도 많이 보내셨어요. 사돈지간이 아니라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내셨죠. 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결혼 10년 차에 암에 걸리시게 되면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시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일을 하고 있었던 저와 아빠는 낮에 간병을 하지 못했는데 출근했을 때 시어머니가 낮에 그 힘든 간병을 다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시어머니의 선의를 거절했어요. 지은아, 내가 순자 간병을 하고 싶은데 한사코 거절을 해서 말이지. 나는 정말 괜찮아. 우리 순자, 나한테는 둘도 없는 친구라 간병은 다른 사람 손 말고 내가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어머님, 간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엄마가 지금 거동도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어머님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괜찮은 분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도 순자가 힘든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다른 것 말고 나는 간병만 꼭 해주고 싶은데 아빠한테 잘 말해보면 안 될까? 나한테는 자매나 다름없는 앤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 내가 좀 더 옆에 있어주고 싶어서 그래. 가서 말동무도 해주고 그러고 싶어. 알겠지? 몇 달만이라도 간병을 내가 해줄게. 어머님, 감사해요. 엄마가 어머님 덕분에 마음이 정말 편안하시다고
항상 얘기해 주세요. 어머님 아니었더라면 저도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내가 순자 포기하지 않게 열심히 치료받게 할게. 우리 포기하지 말자. 시어머님은 그 힘들다는 간병을 매일같이 하셨고, 엄마는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였어요.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엄마는 버티셨지만 결국 눈을 감으시고 말았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는 정말 슬퍼하셨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알고 난 이후로 가장 슬퍼하셨던 날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겐 항상 용기와 사랑을 주셨어요. 넌 내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순자 딸이고 그러니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순자는 내가 가장 좋아하던 친구였고 순자가 아니었다면 힘든 세상 버티지도 못했을 거야. 지금은 순자가 없지만 순자를 닮은 네가 있으니 나는 위안이 돼. 그러니 지은아, 내가 친정엄마만큼은 아니더라도 너희 엄마가 되어줄게. 어머님도 힘드실 텐데 감사해요. 엄마도 어머님 곁에 있으셔서 정말 오래 버티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아빠 모두 어머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래, 참 아쉽다. 오래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 순자 갈 때 웃으며 보내주어서 내가 여한이 없어. 시어머님은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다는 슬픔이 크셨지만 항상 저를 보면서 힘을 낼 수 있다고 하셨고 저 역시 그런 시어머니께 감사함과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 15년 차가 되었을 때 시아버지의 건강이 매우 나빠지게 되셨어요. 어머님보다 연세도 많으셨기 때문에 노안도 오셨고 지병으로 인해서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더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가지고 계시던 재산을 나눠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대부분의 유산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가 되었어요. 그 후로 얼마 뒤 아버님은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아버님이 계실 때에는 그나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이던 가족 모임도 아예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즘 통 시댁에 안 가는 것 같은데 왜 다들 안 모이는 거야? 아버님 가시고 어머님 많이 힘드신 것 같던데 다들 따로 찾아뵙고 있는 거야? 어디에? 아, 뭐 알아서 가겠지. 다들 일도 바쁘고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밥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나는 자주 뵙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나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매일 뵙지 못하니 좀 신경 쓰이네. 신경 쓰지 마.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동생들도 다 바쁜데 오라 가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자고 해볼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뿐만 아니라 시동생들 역시 어머님과 별로 교류를 하지 않는 듯 했어요. 저는 어머님과 2, 3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났지만 그때마다 어머님도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셔서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었죠. 그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뒤 명절이 되었지만 남편뿐만 아니라 시동생들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원래 명절이라고 해서 따로 음식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답니다. 오늘 명절인데 아무도 연락이 안 오네? 다들 언제 갈 거래? 아, 오늘 안 모일 거야. 그냥 처가댁에만 갔다가 오자. 아버님 기다리시겠네. 어? 왜? 어머님도 혼자 계시잖아. 다들 안 모일 거면 우리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빠는 지금 친구들 만난다고 집에 안 계시니까 시댁 먼저 갔다가 가자. 가서 뭐해? 명절 음식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있다가만 올 텐데 난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왜? 아니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상하네. 아버님 돌아가시고 첫 명절인데 어떻게 다들 별말들이 없어? 어머님 혼자 계시잖아. 매일매일 찾아가도 모자란데 당신도 그렇고 시동생들도 그렇고 왜 아무도 어머님 찾아가지 않는 거야? 너무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 다들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그렇지 뭐. 뭐가 바쁘다는 거야. 당신도 야근 없이 바로 집에 오면서 거기다가 회사에서 오는 길에 시댁이 있는데 한 번 들리지도 않고 왜 그러는 거야? 아버님 돌아가시고서 내가 모르는 무슨 일 있었어? 아이, 당신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뭐가? 뭘 그런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아니, 친엄마도 아닌데 계속 챙기는 것도 웃기잖아. 뭐? 지금 친엄마가 아니라서 안 간다는 거야? 아, 그래. 나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굳이 챙겨야 하냐? 다 그 말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난리야? 당신, 어머님이 당신을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뭘 어떻게 키웠다고 그래? 계모가 그냥 계모지. 아무튼 우리는 이제 남남이니까 당신도 신경 쓰지 마. 저는 남편의 태도에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자녀가 있는 남자와 결혼을 했다며 속상해 하셨던 모습이 생각났죠. 매번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저랑 친구를 하라며 남편과 시동생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거기다가 엄마가 가끔씩 하는 말을 들어보면 시어머니는 정말 친엄마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성을 쏟으면서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수영이가 요즘 별말 안 하니? 에휴, 요새 수영 엄마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 왜? 수영이네 무슨 일 있대? 아니, 수영이 학교 급식실에 갑자기 배관이 터져가지고 공사하고 있다잖니. 그래서 다들 도시락 싸고 다니는데 수영이 걔가 고3이라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을 때까지 학교에 있는다더라. 대학 한번 보내려고 아주 기를 쓰고 도시락을 싸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이 좋아서 도시락이지.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니? 거기다가 혹시라도 자기가 부족하게 싸주면 애들이 실망할까봐 아주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도시락 배달을 한다고 하는데 애가 아주 얼굴이 반쪽이 되어가지고 에휴, 수용이는 별말 안 해? 뭐 별말은 안 하던데? 엄마, 나도 고3이야. 수영이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 에휴, 그렇긴 하지. 그래도 거기 다른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대충 나가서 빵 사 먹거나 그런다고 하는데 춘작에는 왜 그렇게 정성을 쏟으며 그러는지. 참, 애들이 그렇다고 좋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속상하다. 엄마는 시어머니께서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거기다가 자식들이 그것에 대해서 크게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도 모두 알고 계셨었죠. 그런 상황이 너무나 속상하다며 언급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 남편과 시동생들이 시어머니를 등질 정도인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당신 근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사실 나도 어릴 적부터 어머님 봐오기도 해서 아는데 당신이랑 시동생들한테 잘못한 적도 없잖아.
아니, 진짜 친엄마보다 더 잘해줬으면 잘해줬지. 못한 것도 없는데. 다들 왜 그렇게 냉대하는 거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냥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하지. 막말로 당신은 시어머니 없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신경 쓸 것도 줄어들고 당신 입장에선 더 좋은 거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솔직히 말해봐. 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다들 태도가 바뀌었는지. 갑자기는 무슨?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그냥 유산 분배 받고 하니까 다들 이제는 그렇게 끝이 난 거지 뭐. 원래도 별로 친하진 않았어. 그냥 아버지 계시니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 거고. 무슨 그런 연극을 몇십 년 동안 했어? 연극이라니. 우리도 할 말은 있다고. 고등학교 때 우리 친모가 찾아왔었어. 계모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했나 보더라고. 근데 계모가 무슨 거지 쫓겨낸 것 마냥 쫓아냈다고 하는데 우리가 화가 안 나겠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친모인데. 뭐? 지금 당신 어릴 때부터 키워준 사람보다 핏줄인 친모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당연하지. 아무리 그래도 계모는 계모라고. 새어머니도 아마 아버지 유산 보고 결혼했을 거야. 그게 아니라면 10살보다 훨씬 많은 애 딸린 남자랑 결혼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우리 다 새어머니 그 여자나 마찬가지라고. 당신 그렇게 놀랄 거 없어. 사람 좋은 척 다 연기하는 거야. 남편의 생각에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생각을 세 자식들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싶어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 시어머니에게 상처가 되는 건 아닐까 싶어 함부로 말을 하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자주 찾아오는 며느리에게 전혀 오지 않는 자식들을 영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가, 너도 이제 그만 와도 괜찮다. 네? 아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만 오다니요. 너도 계속 와보니 알겠지? 우리 애들 이제 영영 안 올 모양인가 보다. 애들 아버지 가실 때 사실 생각은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 참 허무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네. 그래도 애들 생각이 그렇다고 하니 나도 받아들여야지. 그러니 너도 그만 와도 괜찮다. 어머님, 다 알고 계신 거세요? 그래, 애들이 언젠가 그런 말 한 걸 들었던 적이 있었어. 그네가 고등학교 때 친모가 날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 돈 안 주면 애들 앞에 자꾸 나타나서 자기 부양하라고 할 거라고. 그때 냉정하게 내치지 말았어야 하는 거를 혹시라도 애들한테 들러붙을까 싶어서 냉정하게 내쳐버렸다. 근데 그걸 큰애가 다 본 모양이더라고. 애들이 그걸 알고 계모는 계모라고 울며 서로 얘기를 하는데 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거든.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구나. 어머님, 저는 어머님 고생하신 거 다 알아요. 어릴 적부터 봤잖아요. 누구보다 수용 씨 아끼고 시동생들도 사랑해주고 정말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돌봐주셨어요. 저는 그거 다 알아서 어머님 이렇게 둘 수 없어요. 괜찮다. 애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도 자식 복 없는 사람한테 자식을 3명이나 볼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착한 며느리까지 보게 해주었으니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수용이나 다른 애들도 엄마에 대한 상처가 컸었는데 나는 그걸 감싸려고만 했지 치료하려고는 안 해봤어. 지금 생각해보면 친엄마처럼 화도 내고
훈육도 하고 혼내도 볼 걸 그랬다 싶다. 내가 친엄마처럼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서 그런 거야. 어머님, 전 어머님 계속 이렇게 뵐 거예요. 어머님은 제 어머님이시기도 하지만 정말 친정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시잖아요. 어머님은 자식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셨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쩌면 더 이상 자식들의 엄마가 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셨습니다. 냉정한 자식들의 태도에도 어머님은 매번 철마다 제철 과일이며 음식들을 챙겨서 보냈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정성은 끝도 없이 이어졌죠. 어머님이 이렇게 정성을 쏟음에도 자식들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의 건강도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이 바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찾아뵙기 시작할 때면 그 일주일 사이에 건강이 많이 나빠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당신, 나 할 말 있어. 갑자기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나 어머님 여기 집으로 모시고 싶어. 우리 아빠는 할머니 댁으로 들어가서 사시니까 그래도 덜 외로우시지만 어머님은 그게 아니잖아. 어머님? 당신한테 어머님이 어디 있어? 당신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왜 자꾸 못난 얘기만 하는 건데? 내가 못나? 당신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얼마나 안다고 그래? 계모가 계모지. 뭐 별거 있었을 것 같아? 당신 진짜 은혜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정말 어이가 없다.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뭐가 있는데? 그 여자는 날 낳지도 않았고 제대로 키우지도 않았어. 일 한번 나가본 적 없이 아버지 돈으로 생활하고 살아왔는데 당연히 아버지 자식인 우리들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원망을 할 거면 어머님이 아니고 당신 친모한테 해야지. 어떻게 그 원망이 어머님한테 향해? 당신 친모 바람나서 집 나간 거였잖아. 근데 그 사람보다 어머님이 더 나쁘다고? 어쨌든 남들은 시어머니 안 보시겠다고 하면 좋아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유난이야? 그 여자한테서 뭐라도 받을까봐 그래? 그 여자 돈에 미쳐서 꽉 잡고 안 줄 사람이야. 그거 몰라? 정말 어이가 없다. 어머님이 언제부터 돈에 미친 사람이 된 거야? 돈에 미친 사람은 어머님이 아니고 당신 친모야. 당신이랑 시동생들 볼모로 돈 뜯으려고 한 게 친모인데 정말 대단하네. 며느리가 이 정도라는 건 그만큼 자식들이 개판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정신 좀 차려. 난 당신이 모시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모실 테니 그따위 말할 거면 우리도 갈라서자. 남편은 시어머니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런 남편과 시동생들의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저와 남편의 냉전 사실이 시동생들에게 알려지자 전화로 저를 설득하려고도 했었죠. 형수님, 형한테 들었어요. 요즘 새어머니 때문에 많이 다투신다고. 네, 요즘 어머님께 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건강도 많이 안 좋으세요. 도련님 바쁘시더라도 얼굴 좀 비추시지. 형수님, 전 새어머니 인정 안 해요. 형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새어머니 때문에 저희는 친어머니도 못 봤어요. 알아요. 그거 다 아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시면 이렇게 말 못하시죠. 새어머니는 저희 아버지 돈 때문에 친어머니도 다 끊어버리시고 저희 못 만나게 한 거예요.
친어머니가 남편과 도련님들 볼모로 돈 달라고 협박한 건 아시고요? 돈 안 주면 평생 부양하라고 할 거라고 한 건 아세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얘기신지? 그렇죠. 이런 얘기는 모르시겠죠? 돈 때문에 욕심낸 건 어머님 아니세요. 뭘 어떻게 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그동안 정말 정성으로 가족분들 돌보신 건 아시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어머님 지극정성이셨어요. 혹시 새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전 솔직히 새어머님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돈 보고 결혼하셨을 것 같고. 아무튼 저도 인정 못 해드립니다. 그러니 형수님도 새어머니 받아들이지 마세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동생들의 생각 역시 새어머니는 친모와의 만남을 끊어버린 장본인이었고 돈 때문에 자신들을 돌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철없는 시절에는 할 수 있어도 나중에 크고 나서는 어느 정도 시어머니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최근 만나는 사람들을 살펴보기로 했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시동생들은 친모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명절이며 각종 행사 때마다 다들 모여 가족처럼 시간을 보내왔던 것이죠. 남편은 저에게 말을 하려고 했었지만 제가 너무 시어머니를 챙기는 바람에 말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 요즘 친어머니 만나느라 그런 얘기를 했던 거야? 사실 그전부터 친어머니랑 만나고 있었어.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계속 만나고 있는 거고. 언제부터? 언제부터 친어머니를 만났는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아버지가 친어머니 만나는 걸 엄청 싫어하시기도 했고 당신이 너무 새어머니만 챙겨서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친어머니 만난 건 성인 되고 아마 군대 전역하고 나서부터였고. 나랑 연애하면서도 만났던 거네?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는 거야? 주말마다 점심 같이 먹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당신 궁금해해. 언제 한번 같이 식사하면 어때? 뭐? 당신 지금 되게 황당한 거 알지? 뭐가 이상한데? 친어머니랑 밥 먹는 게? 아니, 당신 5살 때부터 어머님이 지금까지 키워주셨어. 당신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없지 않았어? 그런데 언제부터 갑자기 엄마가 된 거야? 아휴, 엄마가 언제부터 엄마가 된다니. 엄마는 그냥 계속 엄마지. 키워주지 않았다고 엄마가 아닌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래. 친엄마 만날 수 있지. 그래도 그럼 키워주신 새어머니한테도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또 그 말 할 줄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도 물어봤는데 당신 알고 있는 거 그거 사실 아니야. 엄마가 그냥 우리 얼굴만 보여달라고 사정사정 했는데 새어머니, 아니 그 여자가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신고한다고 해서 못 봤다고 하더라. 근데도 지극정성이라는 거야? 역시나 남편은 친엄마의 말만 믿고 시어머니가 지금껏 40여 년간 해온 모든 정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고 생각을 했죠. 시동생들 역시 매주 친엄마와 만나 식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핏줄이라는 게 정말 무엇인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님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라 급하게 받아보니 병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신춘자 씨 가족분 되시나요?
아, 여기 병원입니다. 네? 병원이요?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아, 다른 가족분들은 연락이 안 돼서요. 신춘자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실려왔어요. 지금 혼수 상태인데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로 바로 가 정신없이 어머님을 찾다 보니 혼수 상태라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어머님은 약간의 타박상만 입으신 채 누워 계셨죠. 저는 웃으며 저를 반겨주시는 어머님께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니, 왜 혼수 상태라고 하셨어요? 정말 저 어머님 잘못했을까봐 숨도 못 쉬고 왔어요. 아이고, 우리 지은이 놀랐구나. 아가, 나 여기 일부러 들어온 거야. 네? 일부러요? 아니, 일부러 사고 당하셨다는 거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고는 우연히 당한 게 맞긴 한데, 아무튼 사고 당해서 그나마 화를 피한 것 같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입원을 하게 된 시어머니를 1인실로 옮긴 후 저는 그동안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날 갑자기 세 자식들이 자신의 집을 찾아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애들이 집에 찾아왔었단다. 어제요? 갑자기 왜 찾아왔대요? 죄송하다고 싹싹 빌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갑자기 나한테 인감을 달라고 하더라고. 아버지 서류를 다 정리 못했다고 하면서. 갑자기요? 지금 1년도 더 지났는데 무슨 서류를 정리할 게 있어요? 그러니 말이다. 처음에는 갑자기 인감을 달라고 하길래 주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애들이 유산 때문에 우리 집에 왔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주말에 너랑 다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고가 난 거다. 뭐 오히려 잘 됐지. 어머님, 괜찮으세요? 근데 왜 갑자기 인감을 달라고 한 걸까요? 아마 애들 아빠가 나한테 남긴 부동산 때문인 것 같아. 부동산이요? 어머님 살고 계신 집 말씀하시는 거세요? 아니, 그거 말고 사실 애들 아빠가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애들이 나 미워하고 자기가 죽으면 다 등 돌릴 거라는 거. 네? 그걸 아버님이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 나나 애들 아빠나 처음에는 사춘기 때문에 있는 일이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 알게 된 게 애들 아빠 죽기 전 얼마 전이었어. 재산을 나누려고 한번 애들이랑 다 같이 모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애들이 자신들이 잘 모실 테니 어머님께 말고 자신들한테 세 등분해서 나눠달라는 말을 하더라고. 애들 아빠는 아마 그때 얘네들이 아직도 미워하는구나 알았던 모양이야. 나한테 당신 명의로 있던 부동산을 증여해 줬어. 어머, 그거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번에 그걸 알고 인감 달라고 한 걸까요? 아마 그럴 거다. 친모가 부동산 쪽으로 일을 한다고 했거든. 남편이 어디 재산 있는지도 좀 알고 있었겠지. 그러다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던 게 내 이름으로 올라가니 그걸 알고 애들한테 말한 것 같아. 시어머님은 최근 자식들이 친모를 계속 만나고 있다는 소식도 알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자신이 들어갈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자신에 대한 분노를 멈추지 않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모든 재산에 대해서 저에게 주고자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지은아, 너는 내 딸이야. 그렇지? 그럼요, 어머님. 어머님은 제 친정엄마나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나는 이 재산을 너에게 다 줄까 해. 네? 전부 다요? 어머님, 남편이랑 시동생 때문이라면 굳이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차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요? 지금 어머님이 다 처분하시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다. 사실 애들 내가 입양을 해서 내가 죽으면 다 받을 수 있는 재산들이야. 그런데 난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졌어. 40년 넘게 애들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내 노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이 참 허무하고 힘들더구나. 내가 노력하면 잘못 알았던 사실들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아가, 난 이제 기운도 없고 너희 엄마처럼 뱃속에 떡 같은 게 자라고 있어. 시간도 없어. 그러니 이건 네가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어머님은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암이 생기셨고 진행도 많이 된 상태라고 하셨어요.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병원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모든 재산이 자식들에게 돌아갈까 싶어 저에게 다 증여를 해주기로 결심하셨죠. 어머님은 정말 자식들이 이제는 돈에 미친 새엄마로 알겠다며 우스갯소리로 걱정하셨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시어머님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신다면 평생 남편과 시동생들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모를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저는 시어머니께 증여를 받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남편은 저에게 분노를 쏟아 부었죠.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 재산을 받아? 아버지 재산이라니. 이건 어머님 재산이야. 어머님도 정당하게 가정을 돌보고 같이 쌓은 재산이라고. 그걸 아시니까 아버님이 당신들 빼고 어머님한테만 증여하셨던 거지. 뭐?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너 그 여자 만나더니 닮아가냐? 그래, 닮아간다. 어머님 닮으면 더 좋지. 당신은 친모 만나더니 닮아가는 거야? 뭐라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아니, 당신한테 쏟아부을 말 내가 더 많아. 당신 잘난 친모, 당신 학교 갈 때 도시락 한 번 싸준 적 없고 셔츠 한 번 다려준 적도 없어. 거기다가 그 어린 돌쟁이 막내 놔두고 외간 남자 만나 집 나갔고 기저귀 갈고 집안일하고 계모라고 온갖 멸시 받으면서도 당신들 정성으로 키웠어. 한평생을 자식과 남편한테 몸매어 살았던 분이신데 이따위로 대접을 해? 핏줄이 그렇게 중요하니? 그깟 핏줄이 뭐 대단한 거라고 평생을 희생한 사람을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는데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인 거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 소중한 핏줄 끝까지 한번 지켜봐. 얼만큼 당신을 애지중지하는지 아마 한 달도 안 돼서 그 실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당신이랑 나랑도 이제는 끝이야. 핏줄이라는 게 뭔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남편과 시동생들은 친모를 외면하지 못했고 그 뒤로도 아무런 재산도 없이 빚만 쌓은 친모의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1년여의 투병 끝에 엄마에게로 가셨어요. 시어머님이 증여해 주신 재산은
사실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도 고민이 많지만 시어머니의 희생만큼 저도 섣불리 쓰지 않으려고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었던 시어머니가 엄마의 곁에서 편안히 쉬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정신없던 한 해가 지나가고 2022년이 다가왔네요. 많은 분들께서 새해가 되면 목표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실 텐데요. 저 또한 그래왔고 지금도 작년과 변함없이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새해가 됐다고 해서 바뀐 건 없지만 분명 좋아질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꽤 오랜 시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연애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이 사람과 함께 지내는 시간 동안 정말 행복했고 앞으로 남은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목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시부모님께서도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처음 보자마자 하루빨리 결혼식을 진행하길 원하셨죠. 시부모님 두 분 다 너무 밝으신 성격을 가지고 계셔서 저와도 잘 맞는 것 같아 앞으로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까지도 걸림돌 하나 없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결혼식을 올린 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고 눈앞이 캄캄해서 삶에 대한 희망까지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 3개월간의 기록을 전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겪었던 시간들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결혼하고 최근 한 달은 정말 행복했었어요. 제가 꿈에 그리던 삶이었고 눈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제 앞에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좋은 사람이고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서 저 또한 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시댁 집안이 못 사는 형편은 아니라서 금전적으로는 부유한 편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저를 아껴주시던 시부모님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도 얼굴빛이 어두우셨고 뭔가 불만이 가득해 보이셨죠. 처음 겪어보는 분위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요즘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버님도 그렇고 평소와 분위기가 너무 다르셔서요. 제가 혹시 아버님 어머님께 실수라도 한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저 왔는데 별 말씀도 없으시고 걱정돼서요. 네가 애니? 딸처럼 대해줬다고 해서 얘가 아주 시부모를 지 부모처럼 생각하고 있네. 너는 시댁이 편하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앞으로 조심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단 한 번도 아버님, 어머님을 저희 부모님처럼 편하게 생각한 적 없어요. 항상 조심하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했는걸요. 그래서 서운하다 이거니? 네가 내 아들과 결혼을 했고 이제 정식적으로 며느리이면 품위 있게 행동을 해야지. 아직까지 연애 때의 분위기를 버리지 못한 거야? 우리 집안이 그렇게 가벼워 보이디?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야? 아니면 원래부터 눈치가 없는 거야?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행동해야지. 어떻게 된 게 품격도 없고 하는 짓도 왜 이렇게 싸 보이는지 누가 보면 술집 여자인 줄 알겠네. 연애 때나 어머님이 먹히는 거지. 정식 며느리가 됐으면 남들 시선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술집 여자를 며느리로 들였냐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되겠어? 너한테 싼 티가 흐르다 못해 넘쳐 보인단다. 적은 나이도 아니고 40을 바라보는 나이나 돼서
자기가 20대인 것 마냥 행동하면 되겠니? 네 직업에 맞게 처신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사람의 첫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어딜 갈 때마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니 내 속이 좋겠니? 이런 기분에 무슨 저녁을 먹겠어? 입맛도 싹 가셨다. 다음부턴 집에서든 밖에서든 나한테 앵기지 말고 거리를 두고 걷도록 해라. 그리고 옷차림도 웬만하면 정숙하게 입도록 하고 한 번만 더 살갑게 굴면 눈물을 쏙 빼놓을 줄 알아. 시부모님의 거침없는 말투와 표정들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분명 결혼 전에는 살갑게 다가가는 제 성격이 마음에 들고 집안의 분위기를 살린다며 좋아해 주셨었는데 갑자기 변하신 모습으로 저를 대하셔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시부모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계시다면 그것 또한 고쳐야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뱉기보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시모는 시댁에 온 지 1시간도 되지 않은 저희 부부에게 이런 분위기로 얼굴 보며 같이 식사할 수 없다고 집으로 돌아가길 원하셨어요. 남편도 안 좋은 분위기를 살피는 듯 저에게 돌아가자며 눈치를 줬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집에 가는 동안 차 안에서 너무 서러워 닭똥 같은 눈물을 쉬지 않고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결혼 한 달 만에 시부모님께 상처되는 말들을 듣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해서 너무 서러웠던 것 같아요. 남편도 자기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남의 시선을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네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도 서운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그날 이후 시부모님과 만나는 자리가 생기면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신경에 거슬리지 않게 거리를 두고 말 한마디도 입 밖으로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한 뒤에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너무 달라져 버린 시부모님의 무뚝뚝한 모습은 저를 숨막히게 만들었어요. 제 성격이 원래 밝고 부침성이 좋아서 남들보다 정을 빨리 붙이는 편인데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제가 애초부터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원래 성격을 억누르고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 결혼 생활에까지 지장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성격은 제 말을 들어주는 편이라서 말을 하지 않으면 거의 입을 열지 않는데 그런 성격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 싫게 다가오더라고요.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어떻게 된 게 내가 말을 붙이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요즘 나 너무 우울해. 내가 최근 들어 일 때문에 많이 바빠서 당신을 제대로 신경 못 써서 서운한 거야? 그런데 나도 워낙 할 일이 많잖아. 이런 건 이해해 줘야지. 당신이 요즘 우리 부모님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 같은데 당신이 좀 이해해 줘. 뭘 이해해 달라는 거야? 이게 사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다고. 시부모님 얼굴 뵙고 싶지도 않아. 어떻게 결혼 전과 후가 이렇게까지 다른 거야? 결혼 전에는 내가 너무 이쁘다고 살갑게 대해주시더니 지금 봐봐.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나한테 눈 한 번을 마주치지 않으셔. 조심스럽게 말을 붙여도 대충 대답하시고 더 이상 말도 안 하시잖아. 원래 좀 무뚝뚝하신 걸 어쩌겠어. 남들 시선이 중요하시다잖아. 당신도 너무 기분을 업시키지 말고 차분한 모습을 보여줘봐. 솔직히 내가 봐도 당신 너무 정신없어. 나는 오히려 지금이 딱 좋아 보이는데? 너무 말이 많아도 수준 낮아 보이잖아. 뭐? 수준이 낮아 보인다고? 지금 말 다 했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제는 당신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지? 내가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 알면서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할 거야?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 후회라도 한다는 거야? 나 좋다고 따라다닐 땐 언제고.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끝났다 이거지? 정말 당신한테 너무 서운하다. 남편은 듣기 싫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결혼 한 달이면 깨가 쏟아질 시기인데 이건 누가 봐도 결혼 10년 차는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연애를 오래 했다 해도 상대방의 예의가 아닌 행동을 보인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결혼을 후회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했을 때는 저를 아껴주고 뭐든 다 해줄 것처럼 행동하던 남편이었는데 예전과는 너무도 달라진 모습에 앞으로 함께 걸어가야 할 삶이 눈앞에 캄캄할 정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 2달째가 되었을 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오지 않길래 그래도 남편이라고 걱정되는 마음에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뒤 문자 한 통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남편이 시댁에 있는지 그날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댁에서 자고 간다며 다음날 보자는 한마디 하고 아무런 연락도 주지 않았어요. 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남편 멋대로 하는 행동 때문에 너무 화가 나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받지 않았고 시부께도 전화를 했는데 똑같이 받지 않으시더군요. 시댁 식구들 전부 다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참을 수가 없어 짐을 챙기고 시댁으로 향하려고 집 밖을 나서려는 순간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도 이미 감정이 안 좋아진 상태라 좋지 않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야? 내 아들이 분명 얘기했을 텐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길래 전화를 수십 통이나 한 거야? 어머님, 지금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문자 한 통 보내놓고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해주겠어요? 왜 어머님 댁에서 하루를 보내야 하는 건지 말도 해주지 않았잖아요. 내 아들이 오래간만에 부모와 함께 지내고 싶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너도 사돈댁에서 자고 올 때도 있잖아. 제가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그이랑 같이 가서 하룻밤 자고 온 적은 있어도 저 혼자 개인적으로 행동하진 않았어요. 이 문제는 이해를 떠나 부부로서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요. 제 말이 틀렸나요? 너 지금 시애미가 얘기하는데 목소리 높여서 대들고 있는 거니? 이제야 본성이 나오는구만. 사람은 평생 알아가도 모른다더니만 그 말이 너한테 딱 맞는 것 같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아들 2번 다시 못 볼 줄 알아. 우리가 큰 돈 들여 신혼집도 큰 집으로 50평짜리 마련해 줬는데 너는 고작 혼수 8천밖에 안 했었잖아? 솔직히 나는 그때부터 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거든. 우리 집을 뭘로 알고 혼수를 8천밖에 안 해? 최소 몇 억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갑자기 그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혼수 8천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럼 그 자리에서 혼수 가지고 난리 쳐주길 바랬다는 거야? 다 내 아들 생각해서 거기까지 한 거는 생각 안 하니? 좋게 좋게 봐주면 너도 눈치껏 행동을 해야지. 어디서 집안의 가장인 남편한테 오라가라 명령이야. 나중엔 머리 위로 받고 올라서겠다. 됐고, 너랑 목소리 높이면서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끊어야겠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아들 얼굴 볼 생각 하지 마라. 너처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굳이 서로 봐봤자 좋은 말도 안 나오잖아? 내 아들 돌려보내면 너는 분명 또 사람 들들 볶으며 나불나불 거리겠지. 내 말이 틀렸어? 이런 내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던지. 그게 싫다면 내 기분 풀릴 때까지 잠자코 있어라. 알겠니?
나는 너에게 결정권을 준 거야.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 넓은 집에 너 혼자 살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다. 내 아들도 결혼한 걸 얼마나 후회하는지 아니? 시모의 억지가 저를 미쳐버리게 만들었어요.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까지 생각지도 못한 돌발 행동을 저지르니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정말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혼 2달 만에 이렇게까지 위태로워질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던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아침 일찍 남편에게 시댁으로 가고 있다는 문자 한 통 남기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의 미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남편을 향해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만 끝내고 싶은 건지 확실하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멋대로 하는 사람인지 나는 정말 몰랐어. 미리 알았더라면 결혼은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야. 나도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란 거 알고 있어. 하지만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부모님도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셔. 너도 그럼 들어와서 살면 되겠네. 50평짜리 집에서 뭐하러 혼자 버티고 있어? 그 집도 조만간 처분할 생각이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 나야 편하지. 요즘 몸도 힘들어서 가정부 하나 드릴까 했는데 그 자리 네가 들어오면 되겠다. 결국 이런 거였어요. 제가 어머님 댁에서 함께 살길 원해서 그런 거였네요. 이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결혼한 제가 어쩔 수 없이 들어와 살게 될 걸 예상하신 건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그럼 여기서 끝내는 거지. 나는 내 아들을 옆에 끼고 살 건데 너도 좋아서 결혼했으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줘도 되잖아. 제가 봤을 때 방법이 틀린 것 같은데요. 안 좋아진 감정 상태로 들어와서 살라고 하면 누가 좋다고 들어오겠어요. 당신도 생각이 이렇게까지 짧을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다. 결혼 3달 만에 갈라서게 될 줄 몰랐는데 확실하게 정 뗄 수 있겠네요. 남아있던 좋은 기억까지 오늘 어머님 댁에 던져버리고 가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람과 이혼하는 게 저에게도 이득이겠네요. 그렇잖아도 너 온다고 하길래 여기 이혼 서류 준비했다. 계속 얼굴 보는 것도 지겹잖니? 한 번이라도 안 마주치는 게 좋지 않겠어? 일단 사인부터 해라. 합의 이혼할 거지? 서로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한 거야. 그래도 이혼만큼은 깔끔하게 할 수 있겠네.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서류를 내미는데 온몸에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저도 남편과 함께 했던 좋았던 추억들 모두 던져버리고 결혼 3개월 만에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런 상황들이 믿어지지가 않으셨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셨어요. 엄마는 연애 기간은 길었지만 결혼 생활이 짧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며 인연이 아닌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라고 시간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는 말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을 잊어버리려고 일에만 열중했고 하루하루 제 삶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제 원래 성격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부러 친구들과도 약속을 무리하게 잡으면서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어느 날 의과대 동기인 친구와 오래간만에 술 한잔 하려고 약속을 잡고
병원 앞에서 기다리며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급하게 뛰어가다가 넘어지길래 그 모습을 봤는데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힘겹게 일어나시더니 비틀거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차피 이제 남남이 되었고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 신경 쓰지 않으려 몸을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 병원에서 친구가 퇴근하고 나와 술 한잔하려고 차를 타고 병원 밖으로 나왔는데 사람 기분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병원으로 달려 들어가다 넘어지신 시모의 얼굴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있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혀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구에게 사정을 얘기한 뒤 다시 차를 돌려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을 하자마자 어디선가 오열을 하고 있는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와 그곳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는데 간호사분들을 붙잡고 난리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 옆에는 시부도 눈물을 쏟아내고 계셨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본 시부모는 화들짝 놀라며 제가 병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급하게 막아섰어요. 그런데 병실 안에서 남편의 괴로워하는 목소리가 들리길래 시부모님을 뿌리치고 병실 문을 활짝 열어 들어간 순간 제 눈앞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괴로워하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어딘가 많이 고통스러워 보이는 모습으로 눈을 질끈 감은 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 급하게 진통제를 놔주었고 괴로움에 눈을 감고 있는 남편이 혹시라도 저를 볼까봐 시모는 급하게 저를 끌어당겨 병실 밖으로 내쫓았어요. 이해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손으로 남편을 향해 가리키자 시모는 입술을 떠시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왜 저 사람이 병원에 있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네가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니? 우리 계획은 이게 아닌데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거냐고. 이 사실을 알면 준호가 아마 난리를 칠 게 뻔하다. 빨리 돌아가라. 어차피 이혼했으니 더 이상 상관할 필요 없잖아. 나는 할 말 없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었던 사람을 병원에서 봤는데 상관이 없다고요? 저한테 뭘 숨기고 계셨던 거죠? 내가 뭐라고 그랬어? 결국 숨길 수 없다고 했잖아. 세아가 미안하다. 이게 다 내 아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이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너를 왜 싫어하니? 단 한 번도 세아가 너를 싫어한 적이 없다. 그동안 너한테 상처 주고 막말을 했던 거 정말 미안하다. 진심이 아니었어. 저번에도 네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갔을 때 우리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열을 하고 말았단다. 하지만 내 아들이 원하는 거였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 남편과 결혼을 하고 3개월간 있었던 일에 대해 시부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저는 말도 안 되는 사실들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한 이후 몸이 좋지 않아 저 몰래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의사의 진단에 남편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막 저와 결혼을 했는데 이런 사실을 알리고 이혼을 하자고 하면
제가 떠나지 않을 것 같고 자기가 떠났다는 아픔을 저에게 안겨주고 싶지가 않아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적지 않은 나이인 제가 이런 충격으로 인해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할까봐 하루빨리 잊어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독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며 시부가 설명을 해 주었어요. 남편은 오로지 병든 자신 때문에 힘들어질까봐 최대한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거죠. 분명 이기적인 생각이었고 제 의사는 전혀 존중해주지 않은 남편이 한편으론 믿기도 했지만 이해가 되었어요. 저를 그만큼 사랑했기에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했다며 제 손을 어루만져 주셨고 남편이 이 사실을 모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눈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길 바라는 시부모님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남편이 괴로워하고 있는 목소리가 제 두 귀에 들리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남편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게 놔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실로 뛰어 들어간 저와 마주하게 된 남편은 많이 놀란 듯 저를 보다가 그동안 참아왔던 정신적인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는지 쉬지 않고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고통스러운 몸으로 남편은 저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며 저에게 짐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았다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제가 암 전문이라 남편의 수술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면 그에 따른 죄책감으로 힘들어할까봐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저를 생각해서 움직였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건 저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제 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내었고 결국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되었네요. 이미 온몸에 전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 수술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몸 상태였어요. 저 말고도 대장암 의료진 20여 명과 대장암이 주로 전이되는 간이나 폐를 보는 담당 의사까지 모두 참석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처리해 가기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첫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기쁨도 잠시 회의 때 얘기했던 대로 이미 온몸으로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라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암을 의료 기술로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남편을 살려보겠다고 발버둥 쳤지만 남편과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정리한 것 같았어요. 내가 그동안 모시게 했던 거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당신이 겪게 될 아픔들을 보면서 눈을 감고 싶지 않았어. 사랑하는 사람을 혼자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다는 게 너무 싫었어. 내 눈앞에서 슬퍼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눈을 감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었는데 결국 당신 앞에서 눈을 감게 되었네. 당신이랑 하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먼저 가서 미안해. 그래도 우리 연애 기간은 꽤 오래였잖아.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단 한 사람이 당신이었어. 나는 내가 한 결정에 대해 후회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앞으로 당신한테는 좋은 날들만 펼쳐졌으면 좋겠다. 나도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그래서 내가 결혼을 선택한 거잖아. 나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거든. 그리고 나도 몰랐는데 며칠 전에 알게 됐어. 나 임신이래. 당신 아이가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고. 그동안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 나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당신 돌보느라 정신도 없어서 이혼 전에 임신이 된 줄 모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태아가 많이 작은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크기로 돌아온다곤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눈에 띌 정도는 아니야. 내가 전혀 모르고 살았을 정도였으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해 줄게. 우리가 함께한 세월의 시간은 소중히 생각하며 앞으로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모든 걸 다 쏟아 부을 거야. 그러니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의 짐을 내려놨으면 좋겠어. 남편은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말에 눈물을 흘렸고 제 배를 어루만지다가 숨이 가빠왔는지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의료진분들께서 남편을 살려보겠다며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남편은 더 이상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불러 외쳐봐도 남편은 저를 바라봐 주지 않았고 따뜻한 온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이 사실을 전해들은 시부모님께서 비틀거리며 나온 저를 보고 오열을 하셨고 제가 주저앉으면서 몸에서 떨어진 명찰을 시부가 집어들곤 저에게 건네주시면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며 오열을 하셨습니다. 시모는 저를 끌어안으시고 한참 동안 혼자 남겨진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불쌍하다며 미안해 하셨어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낸 자리에 남겨진 저와 뱃속의 아이는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퇴근 시간만 되면 남편이 현관문을 열며 들어올 것만 같고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줄 것 같은데 남편은 더 이상 저를 불러주지 않네요. 앞으로 뱃속에 있는 아이와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갈 테지만 현재 제가 받은 충격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아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매일 제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오셔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고 계세요. 모든 것들이 진심이 아니었던 만큼 저에게 항상 미안해 하십니다. 모든 걸 이해하고 있는 저는 지금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고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가려고요. 제 삶에 여러분들의 응원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새해가 밝아온 만큼 저도 그렇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새해에는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68살에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겪게 되었고 지금도 제 딸은 그날의 아픔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네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딸 나이는 35살에 예비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위의 나이는 40살이었죠. 사위의 나이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 그 부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요즘에는 그 정도 나이면 늦게 결혼하는 건 아니라고 주위에서 그러길래 그러려니 했습니다. 나이보다 서로 진심을 다해 사랑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나이도 있다 보니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했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의 첫인상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나이에 비해 깔끔한 외모에 집안 분위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인상을 풍겼어요. 확실히 배운 집안이라 그런지 대화하는 것도 많이 달랐습니다. 예비 사위였던 집안을 잠깐 얘기하자면 예비 사돈 어른이 은행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위는 한의사입니다. 그리고 제 딸은 의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돈 어른 집안도 잘 사는 편이지만 저희 집안도 못 사는 편은 아닙니다. 저희는 사업이 집안 내력인지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도 잘 되고 있지만 제 딸이 운영하는 의류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고 해외를 겨냥한 상품이라서 그런지 연 매출이 몇십억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의류를 보기 좋게 전시해서 판매하는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인터넷 시장이 활발해서 그런지
집에서 컴퓨터로 미팅하며 지시하더라고요. 하루의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정말 바삐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딸이 하는 일을 뒤에서 지켜보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과 남편이 필요한 것들을 처리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양가 집안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은 없었어요. 첫째 딸과 둘째 딸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많은 걸 공개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둘째 모두 비슷한 집안끼리 시집을 간 거라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확실히 주위 사람들 말 들어보면 집안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결혼 생활이 불안정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아무래도 저희 집안과 비슷한 집안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혼하는 경우가 돈 때문에 갈라서는 걸 많이 봐와서 되도록이면 막내딸 또한 좋은 집안과 결혼하길 바랬어요. 아무래도 내리사랑이라고 막내딸의 경우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 때 많은 것들을 물어보게 되었고 대화하다 보니 우리 딸과 결혼시켜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처음 인사 온 날 첫인상이 마음에 들어 만족해하는 표정을 딸이 보게 되었는지 저를 보며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사람 괜찮은 것 같죠? 만나면 만날수록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해심도 많고 저와 성격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게, 네가 남자 소개해준다고 데려온 것도 처음이라 엄마도 많이 당황했어. 결혼은 아예 생각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엄청 속썩이더니만 이제야 짝을 만난 것 같아 엄마도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네. 그렇다고 급하게 결혼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거 알지?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 결정이 너에게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첫 만남은 엄마도 나쁘지 않았어. 엄마도 좀 더 지켜보도록 할게. 그쪽 집안은 영미 너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 네, 좋게 봐주셨고 마음에 들어 하세요. 아무래도 광준 오빠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결혼을 서둘러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집안에서는 손해볼 게 없으니 제 딸과 되도록이면 서둘러 결혼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쪽은 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침착하게 하나하나 알아갔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첫인상이 중요한 만큼 신경 써서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확실히 결혼을 서두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저희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밝게 웃으면서 맞아주셨어요. 아유, 제 아들이 예비 새아가를 워낙 마음에 들어하고 서둘러 결혼하고 싶다고 하길래 저희가 너무 보챈 건 아닌가 생각되네요. 아무래도 나이도 좀 있으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좋은 날인 만큼 즐거운 자리가 되었으면 하네요. 사돈 어른도 자신들이 서두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더 늦어지는 건 아무래도 예비 사이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최대한 저희 쪽에 맞춰주려고 노력하셨고 많은 부분에서 양보하며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심기를 건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돈 총각이었어요. 뭔가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 표정을 애써 숨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디 안 좋냐며 물어보았고 제가 말을 걸자 화들짝 놀라더니 당황한 표정을 보이며 그런 거 아니라고 애써 웃으며 넘어가려 하는 것 같았어요. 순식간에 사돈 총각에게 시선이 고정이 되었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사돈 총각을 예비 사이가 귓속말로 뭐라고 하더니 화장실에 잠시 같이 다녀와야 할 것 같다며 아까부터 속이 좋지 않다고 얘기했었다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예비 사이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고 아무래도 긴장되는 자리인데 사돈 총각의 불안한 표정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자리에서 사라졌고 사돈 어른이 분위기를 바꿔보려 이런저런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상견례의 주인공인 예비사이가 자리에 빠지게 되자 사돈어른의 말들이 집중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딸은 계속해서 화장실 쪽을 반복해서 바라봤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지 한참 동안 오지 않자 사돈어른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서둘러 일어났고 순식간에 분위기는 가라앉아 버렸네요. 혼자 멀뚱히 앉아있는 안사돈은 난감한 표정을 보이며 목이 탔는지 물만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사돈총각 표정이 너무 좋지 않던데 꼭 저희 결혼을 반대하고 싶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아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부터 속이 좋지 않다고 계속 불편해했어요. 배가 아파서 더 그런 걸 거예요. 아무래도 중요한 자리인데 갑자기 분위기가 끊기니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미리 얘기해드렸어야 그런 오해도 하지 않으셨을 텐데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네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나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할 것까지야. 그냥 저희 결혼을 반대하려고 그러는 건 줄 알고 착각했었네요. 제가 좀 의심이 많은 편이라서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흘러갔고 점점 더 늦어지자 남편도 더 이상은 참기 힘들었는지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때 모두들 화장실에서 나왔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사돈총각을 바라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돈 어른은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았는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하셨고 그렇게 상견례는 불편한 마음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예비 사이와 제 딸과의 관계만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 넘어가기로 했어요. 사돈 총각이 정말 속이 좋지 않아서 그랬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짜도 잡게 되었고 문제없이 모든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었어요. 결혼식 준비하면서 싸우거나 불편한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분들과 만남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저희 집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고 천천히 차를 세운 다음 차에서 내려 누구냐고 물어보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인 채 급하게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하며 차를 마저 주차시킨 다음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편물이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 이름도 없고 보낸 주소도 없는 걸 보니 아무래도 저희 집 앞에 방금 전까지 서 있었던 의문의 남자가 우편함에 넣어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편지 봉투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고 급하게 집으로 들어가 편지의 내용을 제 딸에게 보여줬어요. 한창 일이 바빠 누군가와 통화를 끝내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소파에 앉더니 무슨 일이길래 얼굴 표정이 좋지 않냐며 물어봤고 저는 편지를 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편지를 건네받은 딸은 사색이 된 얼굴로 편지를 떨어뜨렸어요.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광준 오빠와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적혀 있잖아요. 그것도 빨간 글씨로요. 이거 누구 짓이에요? 나도 잘 모르겠다. 아까 어떤 이상한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서 있었는데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급하게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얼굴을 확인하지는 못했어. 아무래도 이서방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편지의 내용을 알려줘야 할까? 아니면 일단 말하지 않고 지켜봐야 하는 건가? 이따가 너희 아빠 오시면 물어보도록 하자. 결혼식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찝찝하게 이게 뭐야. 빨간 글씨로 결혼하지 말라고 말을 적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밑에 추가적으로 적힌 내용 이게 뭔 뜻이에요? 광준 오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잖아요. 분명 우리와도 연관이 있는 사람 같은데 광준 오빠에게 비밀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거고
결혼하면 문제가 될 거라는 말인데 아무래도 강준 오빠에게 전화해서 직접 집으로 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해결되지 않겠어요? 아니다. 아직 말하기에는 섣부른 것 같아. 엄마 말 듣고 좀 더 지켜보기로 하자. 누군가의 질투로 인한 행동일 수도 있는 거고, 만약 이 문제가 사실이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든지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고 했었잖아. 이 사람은 분명 한 번만에 끝내지 않을 것 같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결혼식 이대로 진행한다면 그때 또 다른 무언가를 꺼내게 될 거다. 바로 결혼식을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걸 알려주겠지. 만약 이 내용이 거짓이라면 주위에 CCTV 다 있으니 확보해서 신고하면 잡히는 건 순식간이다. 아마 우리 집 앞에 CCTV에 전부 찍혀 있을 거야. 이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CCTV의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녹화되고 있는 영상을 되돌려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문의 남자가 서 있는 걸 보고 소름 돋는다며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장난일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신중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분명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서방 편이 아닌 저희 편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편지의 내용을 보여줬고 심각한 표정으로 편지를 바라보더니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일단 지켜보자는 얘기가 나왔고 저희는 평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는데 더 이상의 추가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편지는 오지 않았어요. 찝찝함과 불안함이 공존하기 시작했고 저희 딸도 이대로 결혼을 진행해야 되냐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서방 불러서 편지의 내용이 뭐냐고 물어봤자 만약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도 들키지 않으려고 행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침착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다 결혼식까지 끝나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답답해서 못 참겠어. 그래도 좀 더 기다려보자. 그냥 무작정 우리가 결혼 파투 낸다고 하면 모든 손해를 떠안게 되는 거잖니. 우리가 잘못을 한 게 아닌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침착하게 기다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엄마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야. 그래,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잘못한 건 무조건 밝혀지게 되어 있어. 나중에 우리가 손해본 건 아빠가 어떻게 해서라도 보상 받을 테니까 영미 너는 마음 잘 추스르고 아빠와 엄마는 다 너를 위해서 움직일 거니까 걱정 말거라. 불안해하는 딸을 진정시켜주기 위해 남편도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결혼까지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지 기운이 빠져 보였고 저 또한 한숨만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저녁 우편함에 누군가 또 편지 봉투를 넣어두었고 급하게 가지고 집으로 들어와 모두가 둘러앉아 편지의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한 순간 저희는 결혼식을 진행해야만 했어요. 처음 편지를 보냈을 때 아무런 액션이 없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낸다며 결혼식 날 자기가 직접 저희 앞에 나타나서 이서방의 추악한 실태를 밝힐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당장 알려주면 결혼식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바로 알려주지 않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결혼식까지 진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 끝까지 잘 참아준 딸에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자며 여기까지 왔으니 모든 진실을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침착할 수 있게 옆에서 많은 말을 해줬어요. 딸은 인생의 첫 결혼식인데 이게 뭐냐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눈물이 나올 것처럼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무슨 잘못이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너무 화가 났어요. 만약 이 문제가 의문의 남자의 장난이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며 의문의 남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곧 결혼식이 진행되려는 안내의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저희 가족 모두는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는데 이서방도 저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고 아무래도 결혼식이라 긴장한 것 같다며 대충 둘러대고 넘겼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몰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한 명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돈 총각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끝이 나버렸고 의문의 남자의 장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서방은 처음 만났을 때나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딸과 이서방은 패백실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었고 제 딸은 의문의 남자를 고소하라며 장난인 것 같다고 화를 내고 있었어요. 기분 좋은 결혼식 날 기분 좋지 않게 끝냈다며 그 사람 절대 용서해주지 말라고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터졌고 서둘러 패백 진행해야 한다며 진행요원이 보채기 시작하자 딸은 패백실로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숨 돌리며 화장실 잠시 들어갔다가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며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비상구로 끌고 갔어요. 뒷모습을 보니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이서방이 말했던 사돈 총각이었습니다. 얼굴의 안색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얼굴 안색이 너무 좋지 않은데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있길래 여기까지 나를 무작정 끌고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 제가 여기 온 걸 모르고 있거든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본론부터 말할게요. 제가 편지 내용을 적었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워낙 감시가 심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을 반대하는지 그동안 많이 궁금하셨겠죠. 모든 내용을 글로 적어 보여드리는 것보다 제대로 된 증거를 잡아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납득을 하실 테고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보다 녹음된 내용을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정신 똑바로 잡으시고 절대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너는 내가 결혼식 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왜 말리려고 하는 거야?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희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여태까지 힘들게 먹여주고 키워줬더니만 네가 감히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 왜 이렇게 아빠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럼 왜 떳떳하게 내가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건데? 이런 사실을 숨기고 지내면 아빠 마음은 편할 것 같아요? 제발 정직하게 사세요. 나는 왜 한평생 아빠를 아빠라고 편하게 부르지도 못하는 거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빠가 어렸을 때 사고 치는 바람에 제가 태어난 거잖아요. 직접 말씀하시고 정식으로 사과한 다음 결혼 허락 받으세요. 나도 떳떳하게 아빠라고 부르게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실 전부 그쪽 집안에 알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벌써 너희 할아버지랑 얘기 다 끝났다. 앞으로 너는 해외에서 살아라. 내 인생 망치지 말고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아보자. 비행기표 끊어놨으니까 결혼식 날 무조건 떠나라. 알겠어? 그렇지 않으면 2번 다시 너 얼굴 안 볼 거고 모든 지원을 끊어버릴 테니까 가난하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 돈 없으면 네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감시 붙여놨으니까 허튼 수작 부린다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마지막으로 경고했으니까 짐이나 싸놔. 엄청난 대화의 내용을 듣게 되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바로 패백실로 향했어요. 제가 무턱대고 막 들어가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를 빤히 보고 있던 이서방이 난감한 표정으로 입에 대추를 물고 있길래 바로 달려가 얼굴을 옆에 있던 쟁반으로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이서방은 입에 있던 대추를 떨구며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왜 그러냐며 소리쳤고 저는 그 자리에서 녹음된 내용을 틀었어요. 사돈총각과 이서방의 대화 내용이 패백실 안에 울려 퍼졌고 옆에 사회를 맡고 있던 분의 마이크를 빼서 결혼식 전체가 들릴 수 있도록 녹음기에 가까이 대었어요. 둘의 대화 내용이 울려 퍼지자 당황한 듯 녹음기를 뺏으려 했고 뒤에 있던 남편이 이서방의 멱살을 잡으며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사돈과 사돈 어른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대화 내용을 듣자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모든 사실이 드러난 순간 딸은 이서방에게 따기를 올려 붙였습니다. 남편은 이 일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엄청나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소란스러운 상황에 사돈총각이 나타나자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못할 망정 되려 큰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사돈총각은 이서방의 얼굴을 한번 본 후 패백실에서 나가 사라져버렸고 저희는 경찰에 신고를 한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저희가 알지 못했던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 밝혀지게 되었어요. 저희 말고도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돈총각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결혼식이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여자가 충격적이게도 임신을 했었고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만남이라 그쪽 집안이 소송을 한번 걸었던 것 같았어요. 이런 사실이 밝혀지고 한동안 조용했었는데 제 딸과 만나면서 또다시 결혼을 하려고 시도했던 거고 이번에도 사돈총각이 결혼을 하지 못하게 저희를 도와주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접근했다면 당연히 결혼을 반대했을 테지만 감쪽같이 숨기려는 행동이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하고 임신까지 했었다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였는데 다행히도 사돈총각이 막아주면서 우리 딸의 인생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놈에게는 남편이 소송을 걸 수 있는 모든 걸 전부 걸었고 그에 따른 위자료 또한 엄청나게 많이 나온 상태였어요. 장인어른, 저는 정말 영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영미 만나기 전의 사건 또한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세요. 뭔 소리야? 내가 너 같은 쓰레기를 받아주라고? 분리수거도 되지 않는 집 쓰레기 같은 놈을 우리 딸과 결혼시킨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법적인 처벌 달게 받고 그에 따른 위자료 보상 또한 진행될 테니 잘못을 뉘우치고 제발 혼자 살아가길 바라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까봐 겁이 나는구만. 자네는 이 모양 이 꼴인데 자네 자식은 아주 현실을 현명하게 보는 것 같네. 자네 아들에게 엎드려 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이야. 어떻게 자네 같은 놈에게 저런 아들이 태어났는지 참으로 불쌍하구만.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는 경찰서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고 있었어요. 우리 딸의 인생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으며 살게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놈은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제 딸이 자기를 아직까지 사랑하고 있다며 전화 한 통만 하게 해달라는 거 너무 어이가 없어 머리를 쥐어박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제 딸은 아직까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 가잖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언젠가 좋은 인연이 다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제 딸은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더 이상의 결혼은 원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숨길 수 있다는 걸 이번의 일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의 일을 잊기 위해 오로지 일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돈 총각이 이 글을 보게 된다면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네요.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딸의 인생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앞으로 무슨 일이든 잘 되길 바란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제 딸이 힘내서 다시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힘이 될 수 있는 말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은 이때에 하시는 일 뭐든지 잘 되시길 바라며 행복하시고 좋은 일이 가득할 수 있도록 뒤에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